인쇄물을 다 읽은 홍영이의 손은 분명히 파르르 떨렸다. 세상은 뭔가 많이도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와 그녀의 또래들이 주인공이 되어 뛰어다니던 시대가 분명히 아니었다. 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요량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연길과의 관계가 마치도 무슨 낱마처럼 자신의 육신을 휘감아 드는 듯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내 문제와 이것이 아무런 연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했으나 왠지 자신의 느낌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두 가지 일은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선생님, 이 글을 김연길이가 썼다고 하대요. 오주교의 말에 그녀는 꿀먹은 벙어리였다. 가슴 속에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왔으나 그녀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주교에게 자신의 내면을 눈치채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쓰기 위해 일부러 병원 입원실에서 밤에 몰래 도망쳐 나왔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러대? 학생들이 다들 그래요. 여기 이름이 적힌 선생님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양이지. 그러니 말이에요.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는데도 일절 반응이 없대요. 우리 과 조교가 남의 과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 과 학생들이나 잘 단속하라고. 네. 오미진 조교는 다소 머쓱해하는 표정이었다. 자기 딴에는 많은 정보를 홍 선생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주의를 받은 것이다. 학생들의 단식 농성이 나를 거듭하였다. 더 많은 학생들이 탈진되어 엎혀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사항은 학교 당국에 의해 수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는 퇴원을 한 김연길 학생이 주동되어 세 분 교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을 각각 방문하였다. 그들은 세 분 교수들의 집 앞에서 교수는 자진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연호하면서 꽹가리까지 쳤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학생들은 학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학장실을 점거하였고 역시 책 걸상으로 2중 3중 바리케이트를 쳤다. 책임자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아도 모 지역 재선거 탓으로 정상 수업이 되지 않는 터에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학교를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 학교에 학생과 교수가 있으되 강의가 없었다. 강의가 없으면 학교가 이미 아닌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 병력이 교문 앞으로 밀어닥쳤다. 그들은 학내 진입은 하지 않았다. 그들을 분승시킨 두 대의 버스가 교문을 비켜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다. 위기감이 학교 주변에 쫙 깔렸다. 경찰이 학내에 진입하면 농성학생들이 신호를 끼얹고 분신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학내에 퍼지고 있었다. 지난밤에 신호가 든 통을 학내로 반입해 들어가는 학생들을 직접 보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학장은 만일의 사태를 염려해 적극적으로 경찰의 학내 진입을 거부했다.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었다. 홍영이는 목이 타오르고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왠지 지금 사태의 주인공이 김연길일 것만 같았다. 물론 이런 일이 어느 학생이 주동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왠지 김연길이가 이번 사태의 총대를 맨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정의와 순수 그리고 열정의 젊은이로 생각되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농성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있기에 젊은이고 젊은이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좌우간 그녀는 마음만 졸릴 뿐 언젠가 마음먹은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자신은 이번 사태에 절대 나서지 않기로 했으며 김연기를 만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경찰이 학내에 진입하면 학생들이 분신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괜히 퍼뜨린 헛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성 학생들에 의해 정식으로 경찰에 통보된 사항이라는 사실이 그 후 확인되었다. 농성 학생들은 하루에 2-3명씩 계속 업혀나왔다. 이제는 동조 농성 학생들 중에서도 실신자가 생기게 되었다. 견디다 못한 경찰이 학내에 진입했으나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전신에 신호를 잔뜩 끼얹은 학생이 두 손에 성냥을 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문에서 곧바로 위로 언덕이 진 채로 교정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경찰들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성냥곽이, 다른 손에는 성냥개비가 쥐어져 있었다. 경찰은 물러가라. 우리는 법질서를 파괴한 적이 없다. 그 자리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오면 성냥을 그어대겠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겠다. 학생들이 어느 틈엔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아무도 그에게 덤벼들어 성냥을 빼앗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에 단단한 몸집을 가진 그는 알 수 없게 서슬프런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연길이었다. 학장을 위시한 교수들도 몰려나왔다. 만일 저 학생이 성냥을 그어대기만 하는 날에는 이것은 너무나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연길은 성냥곽과 성냥개비를 한 손에 모아 높이 치켜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호가 든 병을 기울여 액체를 전신에 뿌려댔다. 경찰 병력의 지휘관에게로 다가가는 학장의 대머리에는 온유월의 햇살이 내려와 반짝 빛났다. 그는 제발 교문 밖으로 철수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다. 공권력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학내 진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서 나가주십시오. 네,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의는 보여야 합니다.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1시간이라도 빨리 농성을 해산시켜달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단식 농성을 구경한다느니 오히려 부추긴다고 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요청하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 학내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나가주십시오. 경찰 병력의 학내 진입은 저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장님과 도경국장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함부로 병력을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면 저 학생이 성냥을 그어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휘관의 얘기에 학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이를테면 작전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학장은 이번에는 김연결이가 서 있는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일평생을 교육계의 무풍지대에서 살아온 그로서는 정말 가슴 떨리게 난처한 입장이었다. 학장님도 다가오시지 마십시오. 세 분 교수의 사표를 받아오시지 않으시는 학장님은 돌아가 주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더 걸음을 옮겨놓지 마십시오. 학장은 결국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나이가 들어 만사에 둔감한 학장이었으나 영문학과의 김연길이란 학생이 얼마나 독종인가 하는 것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이 학생은 정말 충분히 분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설령 그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펼쳐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서도 그가 정말 일을 저지르고 말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이든 학장은 자신이 명색이 이 유서 깊은 대학의 학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실감했던 것이다.
무력한 정도가 아니다. 모양새마저도 번듯하지가 못했다. 자신은 완전히 허수아비였다. 어이 김영길, 우선 그 성냥부터 내려놓으라고. 내가 학장님한테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나하고 얘기 좀 나누자고. 그는 백발을 휘날리는 박찬우였다. 그도 속이 탔던 모양이었다. 그는 정색을 하면서 뛰쳐나왔다. 아, 박 교수님, 우리과의 학과장 선생님, 세 분 교수의 자진 사퇴서를 받아오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판단력이 아무리 오염돼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서 거짓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력만큼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상의 굴욕감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도 밝은 세상 하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이 농성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경찰은 빨리 교문 밖으로 나가주시고 교수님들은 지금도 요행을 바라고 고집을 부리시고 있는 세 분 교수들에게 설득하여 사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금 신호통을 들어 전신에 액체를 끼얹었다. 그때였다. 몸집이 우람한 다른 학생 하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옷을 벗어붙인 채 연기를 옆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도 신호통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무슨 샤워라도 하는 신용으로 그 통을 들어 그 속의 액체를 자신의 우람한 몸집 위에 부었다. 그의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햇빛을 받아 찬연한 반사광을 발했다. 다들 물러가라. 라이터에 불을 켜겠다. 그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허공에 라이터 진 손을 높이 쳐들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콩알처럼 죄어들었다. 아,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마는가. 다들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여름의 찬연한 공간을 가르는 여자의 금속성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김영길, 죽으려면 나하고 같이 죽자꾸나. 안영달, 라이터 이리 내지 못해? 나에게 신호를 붙고 불을 질러라, 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분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 두 남학생을 향하여 걸음을 내달리고 있는 사람은 홍영희 선생이었다. 두 학생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기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녀에게 기이하게도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한 학생은 김영길이었고 안영달은 그를 따라서 했던 것이다. 성냥과 라이터를 빨리 일이내. 선생님, 왜 나오셨어요? 저희들은 분신할 각오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이내나. 세 분 교수가 사표를 쓰겠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선생님. 두 학생은 한꺼번에 홍영희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그들의 품 안에 안기고 말았다. 홍영희는 연길의 그 잊을 수 없는 채취를 마음껏 마시면서 자신의 눈에 구멍이 뚫린 듯 마구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대로 연길이 품에 안겨 이 세상 끝까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었다. 다들 이들을 위험한 장난을 하는 덜 깬 젊은이들이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결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 순수했고 철저했을 뿐이었다. 연길이 너를 위해 살리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리라.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심정을 알아차렸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연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마구 쏟아지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경찰 병력이 순식간에 움직여 언덕을 뛰어올랐다. 그들은 연길과 영달을 낚아챘다. 각각 3명씩 두 팔을 양옆에서 꺾어챘고 다른 한 명은 뒤를 따랐다. 그들은 연길과 영달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 그들이 타고 온 차에 실었다. 그리고 450명의 경찰들은 학장실과 과학관을 향해 치달았다. 그들은 어느 틈엔가 방독면을 썼으며 학장실과 과학관을 향해 사정없이 최루탄을 쏘아 올렸다. 유리창에 부딪힌 최루탄은
유리를 깨고 안으로 튀어들어 폭발했다. 순식간에 수십 발의 최루탄이 터졌다. 삽시간에 연기가 자욱이 끼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비호처럼 빨라졌다.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군화 소리와 최루탄 터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산발적으로 학생들이 던지는 화염병도 폭발되었으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어느 틈엔가 경찰들이 농성장에 학생들을 업고 줄줄이 걸어 나왔다. 경찰들의 등판에 업힌 농성 학생들은 죽은 개처럼 사지를 떨군 채 항내로 진입한 호송차에 실려졌다. 그들은 아무래도 경찰서로 연행되기보다는 병원으로 먼저 실려가야 할 것 같았다. 불이다. 학장실에 불이 났다.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학장실 쪽으로 쏠렸다. 과연 행정관 건물의 2층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학장실의 창문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마구 솟구치는 연기 속으로 빨간 불길이 짐승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렸다. 전경이 불을 질렀다. 학생이 불을 질렀다. 엇갈린 주장이 목청을 돋우어 토해냈다. 어느 틈엔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물동이와 물뿌리개 따위를 들고 뛰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교정에 워낙 심하게 최루탄 가스가 뿌려져 있어서 도무지 나다닐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흘러내리는 눈물, 콧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불길은 대충 잡힌 모양이었다. 불길은 사라졌고 연기만이 솟구쳤다. 불길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부가 불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었다. 지금 당장에 내용물이 타고 있지는 않으니 불길이 더 번질 염려는 없었다. 아저씨들이다. 불을 끈 사람들은 아저씨들이다. 어느 학생이 소리 높여 외쳤다. 학생들이 아저씨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학의 용원들이다. 수의와 청소부, 구내식당의 아줌마들, 보일러실의 기사들을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학생들은 이들의 봉급 인상을 위해 몇 번이나 대학 당국과 다툰 적이 있었고 학내 시위까지 한 적도 있었다. 이 용원들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학생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었다. 가진 자, 뭔가 묵직한 것을 지키고 있는 자, 깊은 골 속에 들앉은 자들에 대해 학생들은 저항하고 있었다. 그들의 그런 저항이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수성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가 혁명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정체하면 그 어떤 지배 논리에 의하여 침체하게 되고 그 신부가 썩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경찰들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캠퍼스의 동편에 위치한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찰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젊은 그들이 사생결단으로 덤비면 그들이 적군이 아닌 이상 총을 쏠 수도 없고 경찰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학생 여러분, 우리 경찰은 대학생 여러분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 경찰이 학내에 진입한 것은 오직 자유행위를 하려는 학생을 구출하고 너무 장기간 단식을 하여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이 관찰된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농성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즉각 해산하면 저희 경찰도 즉각 철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행한 학생들도 전원 훈방 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해산해 주십시오. 집어쳐라, 거짓말이다. 군사 독재의 주구, 썩은 경찰, 강압 경찰은 물러가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일시에 학생들이 건물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고는 수십 개의 화염병을 날렸다. 거리가 가까워 화염병은 경찰들이 모여선 한가운데로 날라와 폭파되었다. 쩔쩔매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학생들과의 거리가 화염병을 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할 정도가 아니었다. 화염병 세례를 받은 경찰은 몹시 당황하고 화가 난 모양이었다.
개중에는 전투복에 불이 붙어 그것을 끄기 위해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었다. 다시 한번 체류탄이 집중적으로 발사되었다. 캠퍼스는 더욱 짙은 체류가스로 뒤덮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지 한꺼번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교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건물 뒤로는 높은 낭떠러지가 내려와 있어서 퇴로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도망치는 그들에게 다시금 체류탄을 쏘아서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다. 그 사이 김연길과 안영달 그리고 단식 농성 학생들을 실은 경찰 호송차는 어느 틈엔가 학교를 빠져나가고 없었다. 학교는 쑥밭이 되어버렸다. 학생이든 교수이든 아저씨들이든 방독면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학내에 남아있기가 썩 어려웠다. 이제 이 강변 캠퍼스에 내리기 시작한 땅거미를 따라서 경찰들은 서서히 철수를 시작했다. 홍영이는 연구실의 유리문을 꼭꼭 닫고 어떻게 견뎌보기로 했다. 학교의 상황이 이러니 한결 더 떠나기가 싫었다. 학교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격앙되었던 감정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학교의 행정에 참여한 교수도 아니고 더구나 남자도 아닌 자기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 그녀는 체면이고 모부를 팽개쳐버리고 오직 김연기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느껴온 그는 충분히 성량을 그어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왠지 연길에게는 가슴이 복받치는 열정의 용솟음이 있는 듯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듯이 그녀에게 느껴졌다. 이제 김연길은 그녀보다 훨씬 연하의 학생이 아니었다. 그의 실체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그대로 그녀의 의식 속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연길은 왠지 그녀에게 구경철이나 주연식, 박찬우 등과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 왔다. 어쩌면 남편인 한정민과도 동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김연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왠지 부정한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역시 그녀 자신 불가사의한 노릇이었다. 자기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깊은 고통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들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은 비교적 덜 느끼고 있었다. 인간의 번민은 결국 갈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갈등이란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의 갈래에 휘둘려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때 약이 된다고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정말 근간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갈등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 너무나 절실한 감정의 이끌림에 정말이지 자신도 모르게 따라갔을 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김연길의 앞으로 나서야 하느냐 모른 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녀는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거의 무의식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나선 것은 거의 무아지경의 행동이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40평생을 연구실에 갇혀 오로지 지적 훈련을 거듭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신이었다. 그런 자신이 이런 감정 하나를 왜 컨트롤하지 못하는가. 그녀는 정말이지 스스로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 감정의 종말은 무엇인가.
도무지 될 일이 아니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어느 것 하나 될성 싶은 일이 없었다. 끊기야 하고 자신을 가혹한 의지의 힘으로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다.